어마어마한 기록의 소유자다. 30년 연평균 수익률 30%. 자기가 향후 10년 내에 엔비디아를 다시 매수를 안 하면은 그 사실에 내가 놀랄 거다. 뭐 10년 동안 행보장이 올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최근 인터뷰를 보니까 경기가 올해는 좋을 것 같다. 뷰를 바꿨습니다. 또 가장 눈에 띄는 게 가장 많이 매수한 주식이 여기 왜 산 거야? 라고 보니까 이것도 AI 테마에 들어간 기업입니다. 긍정왕 캠피셔입니다. 긍정왕의 탑10 종목은 뭘까? 두 번째는 드러켄밀러네요. 버핏이 뭐 최고의 투자자라면 이분은 뭐 최고의 트레이더 아니겠습니까? 네. 뭐 이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은 뭐 듀케인 패밀리 오피스의 수장이고요.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이었습니다.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파운드와 공매도 이거 실질적으로 아이디어 낸 사람이다. 네. 그리고 한국에는 쿠팡을 많이 사가지고 맞아. 알려줬었는데 요즘 또 이제 이 엔비디아를 많이 사면서 쿠팡이 한테 포트폴리오 1위였었는데 비중이 많이 내려가서 명예 쿠팡맨을 좀 탈출을 했고 뭐 어마어마한 기록의 소유자다. 30년 연평균 수익률 30%, 30년 무손실. 네. 이게 그 기록이 회계 감사를 받은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펀드를 할 때. 그래서 뭐 이건 정말 찐이다. 엄청나네요, 정말로. 네. 30년 30% 무손실. 이건 좀 본 적이 없는데, 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 대단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뭘까? 마이크로소프트를 많이 가지고 있고, 네. 쿠팡이 이제 2위로 내려앉았고, 테크 리소스라고, 여기 이제 채광 기업입니다. 구리를 주로 채광하는 채광 기업이고, 그리고 원래 엔비디아가 1위였는데, 엔비디아를 많이 팔았습니다. 또 화제가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엔비디아를 던졌다고 해서. 그래서 엔비디아가 밑으로 꽤 내려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를 9% 들고 있다가 절반 정도 줄인 거네요, 그죠? 그러면 1분기에 이 최고의 트레이더는 뭘 가장 많이 사고 많이 팔았나? 우선은 이제 콜옵션, 러셀 2000 콜옵션을 샀고, 이제 코헤런트 콜프라고 여기가 이제 광학 장비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여기도 샀고, 이제 밑에는 이제 이 유전공학 쪽 기업입니다. 요것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도에서 눈여겨 보실 거는 이제 엔비디아죠. 콜옵션도 많이 덜어내고, 엔비디아 현물 주식도 많이 덜어냈습니다. 콜도 덜고 좀 많이 줄였네요, 생각보다. 네. 그럼 뭐 드러켄밀러의 이번 1분기 투자의 특징은 뭔가? 그래서 엔비디아는 잠깐 쉬어가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드러켄밀러가 자기 투자 철학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는 완벽하지 않으면 배틀을 휘두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펀더멘탈도 완벽해야 되고 차트도 완벽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기업이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앞으로 성장성이 어마어마해도 차트 봤는데 이거 이 퍼가 너무 높은데 이거 좀 과매수 아닌가 싶으면은 자기는 안 들어간다는 거죠. 기업이 괜찮으니까 더 오를 거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요래도 들어가도 되겠지 하고 하는 거는 자기는 안 한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그런 관점에서 팔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본인도 얘기했죠. 잠깐 쉬어가는 시간이고 자기가 향후 10년 내에 엔비디아를 다시 매수를 안 하면은 그 사실에 내가 놀랄 거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시 매수를 할 거라는 얘기죠. 이 트레이더가 이야기하는 자신감. 근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 실적 나오기 전에 또 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서. 아침 먹을 때랑 저녁 먹을 때랑 생각이 달라진다고. 그래서 뭐 술술 바꾸고 막 이런다면서요. 이제 그럴 수 있다. 근데 한참 엔비디아를 매도했다고 해서 이슈가 되긴 했는데 최근에 또 엔비디아가 실적 나온 이후로 주가도 많이 올라서 어떤 지금 다음 13F가 벌써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은 소프트 랜딩에 성공하면은 놀랄 것 같다고 예전에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만큼 경제를 좀 계속 비관적으로 봤고, 뭐 10년 동안 행보장이 올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제 최근 보시면 러셀 2000 콜옵션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근 인터뷰를 보니까 경기가 올해는 좋을 것 같다. 라고 좀 이제 다시 태도를 바꾸긴 했더라고요. 뷰를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전반적인 포트폴리오에 좀 반영이 됐다. 러셀 2000을 산 것도 그렇고, 그리고 매수한 것들을 좀 뜯어보면은 대부분이 또 중소형주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뭐 경기는 좋게 봤습니다만 인플레이션 안 잡힐 것 같다. 왜냐면 경기가 너무 좋은데 지금 재정정책으로 돈을 풀고 있어서 이건 인플레는 거의 뭐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도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인플레 안 잡힐 거고, 오히려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2025년에는 인플레이션 6%를 다시 볼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하반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 대선 이벤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왜 이 트레이더가 이런 선택을 했나요? 5분기에. 아까 러셀을 말씀드렸고, 또 가장 눈에 띄는 게 가장 많이 매수한 주식이 이 코헤런트 콜프라는 기업이거든요. 광학 장비 하는 회사. 여기 왜 산 거야? 라고 보니까 이것도 AI 테마에 들어간 기업입니다. 여기 이제 코헤런트 콜프의 이제 이 매출 세그먼트를 나타낸 건데, 보시면 45%가 네트워킹이고 29%가 레이저인데, 네트워킹은 이제
데이터 센터에 쓰이는 그 광섬유 케이블 요거를 납품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데이터 센터 앞으로 수요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AI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 들어가는 광섬유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네트워킹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레이저는 이 반도체 시각하는 그 레이저 있잖아요. 그거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AI와 상당히 좀 연이 닿아 있는 회사기 때문에 드러켄밀러가 AI 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자기가 뭐 만약에 침체가 와도 AI는 성장할 거다라고 할 정도로 AI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코렌트콜프를 투자한 거 봐선 AI 끈은 역시 놓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엔비디아를 팔긴 했지만 계속해서 AI와 관련된 투자는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좀 더 이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게 이 기업이 엔비디아만큼 아직 무지막지하게 안 올랐습니다. 네, 아직 정고점을 회복 못한 수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이 드러켄밀러의 이제 투자 철학에 입각해서 보면은 AI 뭐에 들어가고 사업도 괜찮고 근데 뭐 주가 차트 보니까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네 라고 해서 좀 드러켄밀러의 입맛에 좀 들어간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주식 외에 또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나? 채권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작년에 2년물 롱 포지션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금리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이제 2년물 채권을 엄청 많이 사놨다. 근데 이 최근에 나 올 초에 다 청산했다 2년물로. 왜냐면 경기가 너무 좋아서 금리를 안 내릴 것 같아. 근데 이게 또 참 대단한 게 2년물 금리 엄청 높을 때 사가지고 네. 연초에 상당히 좀 빠진 적 있잖아요. 맞아요. 그때도 귀신같이 다 털어냈더라고요. 그러니 30년 동안 손실이 안 나지. 그쵸.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은 올해 경기가 좋을 것 같아서 금리가 뭐 사람들 생각만큼 빨리 내려갈 것 같지 않다라고 해서 이렇게 팔았고 그리고 아르헨티나를 엄청 또 좋게 봤습니다. 아르헨티나가 또 새로운 대통령 때문에 자기가 아르헨티나 주식을 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트럼프에 대해서도 좀 안 좋게 보고 그리고 이 바이든에 대해서도 뭐 좋게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아르헨티나에 대해서는 이 지구상에서 시장 경제를 제대로 한 나라가 자기는 아르헨티나밖에 없는 것 같다. 정말 그 정도요? 네. 그 정도로 이제 극찬을 하면서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지금 뭐 상당히 경제 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굉장히 고평가하면서 이 아르헨티나 주식을 매수한 게 참 좀 재밌는데 네. 그 드러켄밀러가 펄플렉시티라는 LLM 서비스를 띄워가지고 굉장히 좋다고 칭찬해서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펄플렉시티한테 물어봤대요. 아르헨티나 주식 ADR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거래되는 아르헨티나 주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주식 예탁 증권이죠.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ADR 주식 중에서 유동성이 가장 높은 거 5개만 알려줘. 라고 해서 그 5개 나온 거 그냥 샀대요. 나 팔고 나와야 되니까. 유동성이 높다는 거는 나 이제 샀는데 나중에 팔고 나와야 되니까. 근데 이것도 역시 드러켄밀러의 투자 철학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합치되는 부분이 있다. 네. 왜냐면 이제 드러켄밀러가 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조지 소로스 때 배운 것 중에서 자기 투자 철학이 있는데 그게 바로 invest and then investigate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리서치를 한다. 왜냐면 이제 리서치를 자기가 열심히 하고 나서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미 주가가 30%, 40%씩 올라가 있더라. 그래서 일단 자기는 딱 직관이 오고 뭔가 감이 왔으면은 일단 투자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리서치를 했는데 이거 좀 안 좋은 투자다 하면 그때 이제 나온다. 그래서 그런 이제 투자 스타일에 정확히 합치되는 방식으로 투자한 거 아닌가. 이런 건 이제 보통 그 차력하는 그런 장면에 나올 때 밑에 이제 댓글을 이렇게 나오잖아요.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드러켄밀러 정도의 어떤 매삭기나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시면 모르겠지만 따라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30년 무손실이라는 그러니까요. 거를, 네. 그분은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뭐 구리도 자기가 굉장히 좋게 뽑고 있다. 야. 그래서 아까 이 상위 가지고 보유한 종목 중에서 세 번째로 비중이 높았던 게 이제 텍 리소스라고 그 구리를 채굴하는 광산 기업이었는데 구리는 그냥 수급만 봐도 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구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에너지전을 할수록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다음 이제 새로운 시대의 석유는 이제 금속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그래프가 이제 앞으로 구리 공급량과 수요량을 나타낸 거거든요. 이제 이 노란색 꺾은 선 그래프가 이제 구리의 공급량 예상 추이를 나타낸 거고 밑에 이제 음영으로 나타낸 부분이 수요량인데 뭐 보시면 어떤 시나리오로 가나 구리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리도 그 2010년 중반부터 중국이 성장률이 서서히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중국이 이제 구리 수입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경기가 좀 이제 경기 성장이 둔화가 되고 수입을 줄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구리의 이 설비 투자가 캐펙스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리 공급량이 많지가 늘지 않습니다.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 또 구리가 또 엄청 이슈가 됐잖아요. 가격이 맞아요. 떠가지고. 구리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슈가 됐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드러켄밀러의 1분기 말, 그러니까 3월 말인 거죠. 네. 3월 말에 이미 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지금 들고 이제 5월 있었어요. 말이고요. 네. 네, 이게 작년 11월에 이제 그 구리 최대 구리 광산이 남미에 있거든요. 네. 그 남미의 최대 광산 1, 2인가 3위? 1, 2위였나? 1, 3위가 파업을 해가지고 그런 일도 그때부터 이미 있었군요. 수급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작년 말에 2024년에 경기 침체 올 것 같다라는 지배가 좀 생각이 커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구리 가격 안 좋게 보다. 그것 때문에 이제 구리는 좀 펀더멘탈상 올라갈 수도라는 이제 뷰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금방. 귀신같이 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구리가 좋다라는 얘기는 많이 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 좋다라고 하고 안 움직이죠. 그러나 드러켄밀러는 또 귀신같이 또 가가지고 감이 오면 바로 들어가는 일단 들어가서 대단합니다. 네. 다음은 캠피셔네요. 네, 긍정왕 캠 피셔입니다. 뭐 네. 워낙 유명한 분이지만 그렇죠.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은 뭐 피셔 인베스트먼트 수장이고요. 뭐 파이낸셜 타임스지에서 이제 최고의 투자자문사를 뽑는데 매해 7년 연속 최고의 투자자문사에 선정이 됐고 네. 운용자산 재산 뭐 어마어마하죠. 이분 뭐 이 아빠도 투자 거장이고 그쵸. 아들도 투자 거장이고 탐나는 DNA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맞아요. 정말 너무 멋진 분이죠. 네. 그리고 성장주 우리가 밸류에이션 할 때 많이 쓰는 이제 PSR을 창시를 했고, 근데 요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내가 만들긴 했는데 이건 이제 안 먹힌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써가지고. PSR도 네, 엣지가 네. 없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대신 이 선거 사이클 있지 않습니까? 뭐 중간 네. 선거가 끝나면 주식이 오른다. 대선이 있는 주식이 좋다든지, 뭐 그런 사이클을 만들어낸 창시자인데, 네. 이거는 여전히 먹힌다. 왜냐면 사람들이 내가 이거를 몇십 년 동안 얘기를 해도 안 믿기 때문에, 요거는 여전히 먹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마인드도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말했는데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아서 먹힌다. 말했는데 믿으면 안 먹힌다. 이런 거네요. 네, 그럼 이 긍정왕의 탑10 종목은 뭘까? 빅테크 위주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 드러켄밀러도 1등이 마이크로소프트였던 것 같은데 분도 마이크로소프트를. 피셔도 마이크로소프트네요. 가장 많이 들고 있고, 그리고 매수매도 탑5는 뭘까? 이 가장 많이 든 거는 성장주였는데 매수한 거는 정유주를 또 1, 2위 엑선모빌과 쉐브론을 가지고 있고, 네. 프록터 앤 갬블, 또 이제 이 채권 ETF, 월마트 이렇게 매수를 했고, 판 건 또 기술주를 많이 매도를 했어요. ESML, 세이지포스, 랩리서치 이런 식으로 기술주를 좀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선택에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보고, 그럼 가치주, 뭐 정유주 이런 거 산 거니까, 올해 경기를 캠피셔가 안 좋게 보는 건가? 라고 하는 이제 의문이 있는데, 캠피셔는 그거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합니다. 올해도 여전히 좋게 본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대선이 있기 때문에 좋다. 네, 왜냐하면 이제 이분은 이제 선거를 불확실성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선거가 있으면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선거 결과가 약간 좀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의 교착 상태, 누구 한쪽의 압승이 아닌 상태로 나오면은 주식에 좋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제 한쪽이 압승하면은 그 정당이 원하는 거대 법안들이 통과되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거대 법안은 또 거대한 변화, 어떻게 보면 거대한 불확실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교착 상태로 딱 되면은 어쨌든 법안 통과하려면 서로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법안의 이제 영향력이 축소될 수밖에 없거든요. 시장은 그렇게 이 교착 상태로 나가면 앞으로 뭐 거대한 변화가 없겠구나, 큰 불확실성이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선거가 시장에 도움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뭐 그렇게 될 거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올해 뭐 민주당 대통령이 되나 공화당 대통령이 되나 뭐 이 올라가는 패턴은 좀 다를 수가 있는데. 계속 올해는 우상향 할 거고, 근데 다만 이제 공화당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이 공화당 후보의 집권 1년 차는 주식이 안 좋은 경향이 있다. 왜냐면 이제 공화당이 그래도 시장 친화적이라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네. 공화당이 집권했으니까 뭐 엄청나게 주식에 혜택을 많이 주겠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막상 집권하면은 이런 게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실망해서 하락한 경향이 있는데 그것만 조금 조심해라라고 얘기하긴 했습니다.
참 생각이 정말 직관적이지만 뭐 본인 생각이니까 그죠? 근데 공화당이라는 얘기는 이제 트럼프니까 이 트럼프가 당선될지 여부가 또 중요한 관심사가 되겠네요. 네, 그러면서 최근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 가치주를 산 거에 대해서 가치주의 이제 계절을 대비해야 된다. 아, 연말로 갈수록 가치주로 로테이션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까 봤듯이 뭐 경기가 나빠서는 아니고 오히려 좋아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캠피셔가 항상 인용하는 말이고 그리고 또 소감명의 거장인 존 템플턴의 유명한 명언 있지 않습니까? 강세장은 이제 염세주의 속에서 태어나서 회의주의 속에서 이제 자라나다가 낙관주의 속에서 성숙하고 이 행복의 극에 달한 유포리아에서 죽는다. 근데 이제 캠피셔가 요걸 토대로 시장의 사이클을 봤을 때 지금 회의주의 말기, 낙관주의 초입 정도에 있다. 근데 이제 이 염세주의나 회의주의 단계에 있을 때는 이때는 오히려 성장주가 잘 나간다. 그러니까 그 이제 상승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될 때. 네.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그쵸. 아 이거 경제 안 좋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하지? 아, 그래도 뭐 이 성장주는 잘 나갈 것 같은데. 비테크는 그래도 좋을 것 같은데. 경제가 안 돼도. 그래도 얘는 좀 믿을만해.라고 해서 성장주에 쏠리기 때문에 요런 이제 시장의 염세주의가 퍼져 있는 요런 상승장 초기에는 성장주가 좋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점점 더 긍정적으로 변할수록 이 경제가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좋네. 그러면은 좀 싼 주식 없나? 이러면서 가치주를 찾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점점 더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가치주로 로테이션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뭐 2분기에 딱 일어나고 3분기에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점점 가치주로 점진적으로 로테이션이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징후가 지표에서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시티그룹의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거든요. 아, 이거는 예상보다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네. 근데 이제 이게 꺾이고 있잖아요, 강도가. 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꺾이고 있다는 거는 사람들이 원래 예전에는 너무 세상 안 좋게 보다가 실제보다 안 좋게 봤었는데 이 서프라이즈의 지수가 낮아지고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현실과 비슷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잘 보여주는 지표다라고 얘기하긴 했습니다. 네. 가치주의 계절을 대비하라.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치주로 로테이션이 에너지 기업 위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네.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근데 캠피셔의 이제 과거 인터뷰를 찾아보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정유주가 성장주가 좋을 때 정유주 주가가 안 좋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왜냐면 이제 유가가 떨어질 거를 미리 선반영해가지고 정유주가 안 좋았는데 요번에는 이제 다시 그게 선반영이 요번에는 다시 이제 정유주 실적이 좋을 거를 다시 미리 선반영해가지고 왜냐면 경기가 이제 좋아질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주가에 다시 반영이 돼가지고 정유주가 다시 반등하면서 가치주 로테이션의 이제 선두를 이끌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캠피셔와 관련해서는 대선이 있는 해는 좋았다. 그리고 이제 가치주로 바꿔야 되는데 에너지 기업 중심으로 좀 바꿔라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치주로 로테이션을 대비하는 게 캠피셔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